예, 여러분 이어서 중세 후반기 지난 시간까지 10세기, 11세기 중세 유럽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11세기 이후의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모, 네모, 셈이 두 개 그린 집을 통해서 중세의 가장 전형적인 시대였던 시기 10세기, 11세기 중세 유럽 사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봉건제, 주종제도와 장원제도로 이루어진 세모, 네모, 집, 봉건제도라는 것, 세속적 질서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가 종교의 힘이 막강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농촌 경제죠. 농업 중심의 경제이고, 이게 상업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급자족적인 장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폐쇄적인 경제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신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신분적인 어떤 선을 넘을 수 없는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신분 질서 하에서밖에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교회가 모든 사람의 정신 구조를 다 장악하고 문화적으로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던 시대, 그리고 심지어 정치 권력체라서 황제들도 왕들도 교황보다 더 뭐랄까 저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10세기, 11세기의 사회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사회가 뭐 계속 있었으면 여러분 이런 우리 근대 사회가 안 왔겠죠. 11세기 이후의 사회,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는 그런 중세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14세기까지 쭉 이제 할 것이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중세의 문화 말고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등장한 것이,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부터 우리가 발표를 주로 하게 될 건데,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르네상스가 나오게 된 전반적인 변화,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자, 지난 시간 수업에 이어서 10세기, 11세기가 그 두 개의 집을 셈이 가지고 설명했던 것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 11세기의 말에 11세기 말이니까 1096년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어떤 사건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는 십자군이라고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십자군. 쌤, 요 노트, 이게 노트에 적혀 있는 건데, 노트 보시면, 자, 11세기 이후에는 여러분, 대체로 11세기 경부터는 유럽 사회가 되게 안정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번 지역이었던 서유럽 사회, 유럽 사회는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입과 전쟁 이런 걸 겪었다면, 거의 10세기, 11세기가 되면 이제 전쟁이 대충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경제력도 좀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먹을 게 있고 전쟁이 그치니까 인구도 증가가 되고 해서 좀 안정적인 발전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굉장히 짧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안정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11세기 말에 있었던 1096년의 십자군의 시작입니다. 자, 십자군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7세기부터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이슬람이 예루살렘 아시죠? 예, 그 기독교의 성지죠. 우리가 5대 성지 중에 하나였던 로마, 안티오크, 여러분 그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런 거.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을 뭡니까? 점령을 한 겁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 점령은 사실은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충격을 줬고, 그건 특히나 이제 동로마 비잔틴 제국도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스 정교지만.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물론이고 그리스 정교 세력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를 믿는 동로마의 이제 황제가, 동로마는 우리가 교황하고 황제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죠? 거기는 황제가 이제 정교 일치 사회니까. 동로마 그리스 정교 황제가
어디에다가 서로마의 교황에게 예전에 우리 성상 문제로 갈라섰잖아요. 근데 이제 성상 문제로 갈라서서 다른 종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은 크리스찬이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교황에게 도와달라. 이슬람이 어디를 점령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제 편지를 썼고 교황이 그걸 받고 전 유럽의 군주들에게 우리 이거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하러 가자라고 하는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군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96년에 이제 교황의 호소로 여러분 이제 그 엄청난 군대가 전 국가 국적과 상관없이 여러 국가들이 이걸 이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대가 이슬람을 다시 점령하러 찾으러 다시 가게 되는 운동, 이게 십자군입니다. 자, 이 십자군은 나중에 이제 14세기까지 거의 한 200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만 성공하고 다 실패합니다. 1차는 물론 성공합니다. 1096년에 이렇게 해서 가서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가 거기다가 다시 기독교 국가를 세워놓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차 십자군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제 실패한다는 거 노트에 여러분 보면 뭐 4차 십자군 뭐 뒤에 거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타락의 십자군이 원래 목적이 성지 탈환인데 성지 탈환을 하지 않고 비잔틴 들어가서 뭐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강도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노예로 팔아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타락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십자군을 제외하고는 십자군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어쨌든 이 십자군은 유럽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계기가 됩니다. 자 일단 십자군을 200년 했는데 그러면 교황의 권위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1차를 제외하고 2차, 3차 가면서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하기 때문에 이 십자군이 타락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황 권위도 떨어지고 14세기, 15세기가 되면 교회의 권력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10세기, 11세기 교회 권력이 막강했다는 것은 11세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2세기, 13세기, 14세기 십자군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교회의 추락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이 십자군이 잘못되어 간 것이. 그래서 교권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텐데 심지어 이제 여러분 14세기가 되면 우리가 역전 현상이 딱 정확하게 등장하는 게 저번에 11세기 여러분 카누사의 굴격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이니 4세가 신성로마식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건이 11세기의 사건, 바빌론, 카노스의 굴욕이잖아요. 근데 14세기가 되면 프랑스의 왕, 보니파키우스 8세조가 교황을 잡아다가 필립 4세죠.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잡아서 프랑스의 시골 마을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유폐를 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빌론 유수, 교황의 아비뇽 유수, 바빌론 유수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바빌론에 포로가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그 꼴이 났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바빌론 유수 이렇게 부르고 그 지역이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아비뇽 유수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왕이 교황을 잡아다가 가두었다. 거꾸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 이제는 뭐예요? 왕권이 세고 교황권이 추락하고 있는 게 14세기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될 정도로 교회의 권력이 12세기 이후부터는 다운되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15세기가 되면 심지어 이제 이 교황들이 아비뇽에서 나오니까 로마 쪽에서는 새로운 교황을 세워요. 그럼 교황이 2명이 되죠. 그래서 교황이 두 파가 싸우는 거죠. 교황이. 그래서 이걸 교회 분열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대공의회에서 이 둘 다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교황을 한 명 더 세우거든요. 그럼 교황이 셋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면서 서로 교회가 엄청난 분열을 겪는 시기도 있을 정도로 교회권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유럽 사회에서는
이전에 가장 막강하던 시대, 교권이 가장 막강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점점 교회의 권한이 추락하는 거. 그게 르네상스가 시작될 즈음에는 교권이 상당히 내려가 있던 시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일도 십자군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변화. 지난 시간에 유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공동체다. 그것도 농업 중심 국가잖아요. 농업이 다 중심이었죠. 근데 그래서 특히 장원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장원 밖으로 농노들이 이동 불가하기 때문에 이장원과 저장원 간의 교역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교역을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전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서 모두 자급자족적으로 생산을 했던 것인데, 자, 10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뭐랄까 특히 십자군을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상업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뭐 갑자기 어제까지 상업 발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상업 발전 이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적 영향을 상업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십자군인 거죠. 자, 십자군은 여러분 이제 많은 기사들, 귀족들이 여러분 전쟁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동에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여러분 비잔틴 제국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 1번 지역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번 지역은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엄청난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예전 로마의 찬란한 어떤 문화나 문명 같은 게 다 파괴되고 거의 원시 경제화 하거든요. 되게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먹을 것도 되게 귀하고 물건이나 이런 화려한 게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비잔틴 제국은 여러분 이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하나의 단일한 왕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물질적 풍요나 뭐 좀 더 세련된 문명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일본이 제일 못 사는 곳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굉장히 먹는 거 보면 오른쪽에 있던 동유럽 지역이나 아니면 이슬람권보다 훨씬 수준이 낮았고 경제력 전쟁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나 이런 게 보잘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동방에 가보니까 특히 아직 동방은 아니지만 저 비잔틴 제국에 가보면 비잔틴 제국이라는 중동에는 진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차라든지 찻잔, 그 다음에 실크, 비단,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향신료. 우리가 그 지역이 여러분 보시면 온갖 향신료가 다 나는 이제 곳이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진귀한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한번 밖에 폐쇄적인 유럽 사회만 있다가 십자군을 거치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거기에 그런 물건들에 동방물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귀족들이 이제 전쟁에 갔다 오면 그게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주 수준 높은 물건들이. 그래서 이 동방물산을 누군가 들여오면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수요가 막 증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용감한 사람들이 이건 이제 위험한 활동이잖아요. 왜 적국인 이슬람과 교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멀리 가서 뭔가를 사갖고 온다는 것은 이 시기에는 굉장히 모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물건을 해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에 뛰어드는 용감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격지 무역하는 사람, 원격지 상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상업은 지역 간의 국지적인 상업이라기보다는 멀리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게 이 시기의 상업의 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물건을 해갖고 왔어요. 유럽 귀족들이 원하는 도자기도 사오고 예를 들어 뭐 향신료도 들고 오고 그럼 팔아야죠. 그 상인들은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귀족이 많이 가는데 가겠죠. 그래서 이제 성 있죠. 큰 성이 있는 성 주변에 자리를 깔고 자판을 깔고 교통의 중심지이거나 아니면 성이 있는 곳에다가 자리를 깔고 이제 자판을 벌려서 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니까 다른 사람도 옆에 붙고 해서 뭐 거리가 형성되는 거죠. 일종의 시정같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은 누구 거냐 하면 영주 거고요. 성 바깥 지역에 이렇게 자판을 벌린 사람 상인들은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등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추 뭐 1원에 사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1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히 부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이런 상인들을 요거를 그 자판을 깔면서 자기들이 앉은 자리를 아예 사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영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이 하나 있고 성 바깥 지역은 주인이 상인이 되고요. 성은 뭐 영주 땅이죠. 자,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영주들이 땅을 팔아먹어서 여기가 상인의 거리가 돼버리면 이제 영주들이 일종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결국 성이 두 개가 되거든요. 안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상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을 하나 더 쌓아요. 그래서 성이 두 개가 됐다 해서 부르그라, 성을 보통 부르그라 부르잖아요. 부르크. 그래서 이게 브루구스가 된 거죠. 두 개가. 우리 오늘날 여러분 그 밑에 부르주아지의 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루구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언어가 부르주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 바깥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두 개의 성 사이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여러분 영주가 자꾸 자기들의 상행위에 어떤 개입을 하는 경향들이 강하니까 아예 그 안에 있는 성을 다 사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자치권 투쟁이라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세기 중엽이 되면 이탈리아 같은 도시에서는 아예 상인들, 주 밖에 있던 성 밖에서 거리를 형성했던 상인들, 새로 성을 쌓았던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안에 있는 성을 다 구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자치화하는 겁니다. 영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역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르구스라 그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란 말은 지금은 여러분 이걸 뭐 되게 부자거나 돈이 많은 사람 부르주아지라고 말하지만 원래 어원은 어떤 거냐 부르구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르구스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직업적 특성은 상인이 제일 많죠. 근데 상인이 처음엔 되게 많았다가 좀 있으면 상인들이 원격지 무역을 계속 해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찻잔이라든지 뭐 양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갖고 와서 그걸 보고 뭡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기술자들을 농촌에서 일종의 빼오는 겁니다. 이때 농노들이 농촌에 있다가 도망을 막 와요. 기술 가진 농노들이 그래서 이제 넘어오면 365일 지나면 농노 안 잡혔으면 영주의 추격권을 피해서 안 잡히면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민으로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는 상인과 수공업자라고 하는 두 계층이 두 직업군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구스의 절대적인 거주민들은 수공업자이거나 상인입니다. 근데 돈은 상인이 훨씬 많으니까 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는 뭐 영주도 없고 왕도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인데 그래도 돈 많은 상인들이 거의 시정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의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세도시라고 부릅니다. 중세도시는 이제 부르구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의 발달을 보시면 아까 얘기한 자치권 투쟁은 그 안에 있는 지역을 사버리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요. 영주가 만일 이걸 안 팔겠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도시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르구스에 사는 상인들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요. 용병 군대하고 영주 군대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용병군이 이기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봉건적 지배질서하고 상관없는 영주의 영주권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지역이 탄생한다. 그게 뭐다? 도시, 중세의 도시이고 그 도시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했다. 부르주아지라는 것은 그 부르구스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도시민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상인이거나 수공업자인 거죠. 됐죠? 자, 이거 여러분 보시고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제3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지고요.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이걸 번역을 시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시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시민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중세 도시에 살던 거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에 보면 이렇게 성곽이 많고요. 스트라스부르크 이것도 성이 2개 보이십니까? 독일의 함부르크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성이 있는 지역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개 했습니다. 지금 변화를.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변화를 보시면 일단 교회 권력이 십자군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새로운 현상. 농업 중심 사회가 유럽의 사회이고 이게 폐쇄적이라서 상업 같은 거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중세의 새로운 이질적인 지역이 도시라는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까지 했습니다. 자, 그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10세기까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농노죠. 한 지역에서 자기가 장원 이 하늘만 보면서 전혀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의 거주의 자유가 없고 계속 농사만 지어서 영주에게 지대 바치고 세금 바치고 하는 게 농노의 삶인데 자 이게 농노 삶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왜? 옆 지역에 새로운 지역이 등장했으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자, 이 도시의 발전은 여러분 이제 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물건을 거래하고 그죠?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환이라는 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물물 교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쓰기 시작하는데 화폐는 당연히 처음에 금이나 은 같은 것이 화폐를 대체하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제 금은이 초기 화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건데 이때 여러분 이게 장원의 시대에 크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화폐라는 게 등장하면. 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지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예, 땅을 쓰는 대가 아닙니까? 농노가 영주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땅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낸다 그랬죠. 처음에 지대를 어떻게 냈을까요? 여러분이 농노면 지대를 초기에는 한 1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세기, 11세기 가장 전형적인 지대는 노동지대입니다. 노동지대라는 말은 영주가 이렇게 장원에 땅이 있으면 농노에게 빌려준 땅이 있고 영주가 직접 경영하는 땅이 있어요. 그 직접 경영하는 땅을 우리가 직영지라 그러거든요. 영주 직접 경영하는 땅. 그래서 그 직영지를 영주가 노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영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노에게 3일은 빌려준 땅에서 네 땅에서 네가 일을 하고 3일은 내 땅에 와서 일을 해라고 노동력을 여기에 투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하면 노동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농노 같으면 3일은 내 땅을 갈고 3일은 영주 땅을 갈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출물은 영주께 되는 것이죠. 예, 영주 땅에서 노동해서 얻은 것은 이게 이제 노동지대입니다. 그러면 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동지대를 하려면 이 농노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뭡니까 이게 소출물을 자기들이 뭐 빙땅을 치는 게 아닌지 이걸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감독해야 되는 필요한 거죠.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가 이제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아예 이 토지 자체를 직영을 포기하는 거죠. 직영 이 땅까지 자기 땅 자기가 경영하는 땅까지 니네들이 다 가서 소작을 해라 하고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내느냐 하면 여기 소출물이 한 쌀 50가마니라 같으면 쌀 50가마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생산물 지대라 그럽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 생산물 지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농노인데 나는 그전에는 3일씩 영주 땅에 가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땅도 내가 부쳐먹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일을 하면서 하여튼 영주하고 약속한 거는 나는 쌀 50가마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가서 뭐 아파도 노동하고 이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동지대는 굉장히 강압성이 강하고 생산물 지대로 가면 약간의 여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물 지대가 또 하나의 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화폐가 아까 얘기했는데 화폐 경제가 상업이 발전하면서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 지대를 아예 화폐로 받기 시작합니다. 영주가. 귀찮으니까요. 자, 영주가 생산물을 쌀 50가마니를 받아봤자 자기 다 못 먹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다른 걸로 교환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까 귀찮아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동방물산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그것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쌀이 한 가마에 10,000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50가마니 받았으니까 50만 원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농노는 영주에게
돈을 50만 원 주면 그 지대를 모두 다 하게 되는 거죠. 의무를. 자,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농노에게 훨씬 자유를 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농노가 뭐 내가 8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건 밤 아니면 뭐 거기서 춤을 추건 거기서 뭘 농작물을 뭘 하건 나의 의무는 뭐예요?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밀을 내가 심든 아니면 가축을 키우든 뭘 하든 나는 5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농노의 신분적 예속성을 약화시킵니다. 꼭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무도 굉장히 약화시키죠. 그동안 왜 영주가 농노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했냐면 노동력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걔가 밖에 나가든 말든 나한테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여러분 유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시기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화폐지대를 가장 빨리 채택한 나라 영국이거든요. 예, 그런 데는 빨리 이제 화폐지대가 정착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분의 예속성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4세기는 지금과 같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듯이 엄청난 전염병이 생기죠. 흑사병, 패스트, 선패스트. 이 패스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엄청나게 죽으면 노동력도 굉장히 감소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주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어쨌든 농로를 지었지 않은 게 이 사람들의 일이니까 농로에게 막 지대를 높이거나 뭐 화폐지대 더 올리거나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농노들이 견디다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14세기에 농민 반란 굉장히 많죠. 저기 보시면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면 점차 영주가 이제 농민을 더 쥐어짜서는 나올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영주제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농노를 신분적으로 억압해갖고 돈을 자기들이 수입을 얻는 직영지 경영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지대 거의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화폐지대로 가게 되고 그 화폐지대로 간다는 얘기는 굳이 토지에 묶어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노라고 하는 우리 중세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됐던 신분적 예속성이 약화되면 농노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점점 주어지기 시작하고 농노들은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에도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농노 해방이 농노가 막 도망을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도시로,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로 도망가서 거기 갖고 365일 숨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도시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영주 경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주들의 지위 하락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농노들의 지위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종관계 설명하면서 선생님 그랬죠. 이게 하봉, 재하봉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저 위에 있던 상위의 주군이 절대 그 하위의 봉신 이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왕권이 지극히 약했다. 왕은 자기가 토지를 직접 봉한 이게 봉신들로 한테만 군사적 충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 사회는 굉장히 지방분권적 사회다. 10세기, 11세기 유럽 사회를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죠?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12세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중세의 기본적 특징들이 거의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왕권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한다. 자, 12세기 이후의 왕권의 강화는 역시 또 십자군 때문입니다. 십자군에 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주나 기사들이 주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죽어요. 일단. 그래서 자기가 봉했던 밑에 있던 신하 계급들이 많이 죽어 귀족들의 숫자가 싹 줄어들었다. 는 것이고요. 왕권을 제약했던 사람들을 세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이 권력을 그렇게 강력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은 지방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었는데 지방의 귀족들이 전쟁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교황이 왕의 권력을 제약했잖아요. 교황권도 엄청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덜 믿어요.
패스트가 왔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성직자들마저 다 죽는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던 시대거든요. 자, 교권은 십자군 실패, 패스트 이런 걸 통해 갖고 다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화됐던 왕권 강화의 기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왕들이 예전에는 힘이 약했는데 이제 점점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각 지역별로 소위 왕권 국가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이 왕권 국가가 형성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 하나 여러분 14세기에 있고 15세기에 있고 뭐 이런데 14세기에 여러분 백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0년 동안 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좀 어느 나라 두 나라가 있죠? 영국과 프랑스가 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한 전쟁을 100년에 걸쳐서 했다고 10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전쟁을 100년을 하루도 안 쉬고 했냐? 그건 아닙니다. 중세 전쟁 되게 여러분 그렇게 좀 우습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전쟁하느냐 하면 전쟁하다가 좀 쉽니다. 또 뭐 농사 지어야 될 때 되면 농사 씨 뿌리로 또 갑니다. 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년을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하는 자, 싸우는 자의 숫자가 또 줄어들겠죠. 당연히 귀족들이 많이 죽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상당히 강화되기 시작할 거고 특히 100년 전쟁은 이게 소위 국가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 중세 유럽에서는 내가 어느 나라의 누구다라는 의식보다는 10세기, 11세기의 경우에는 나는 당신 누구예요? 이러면 저는 어느 장원의 누구입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원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크게 어떤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의식은 굉장히 약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다는 국민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준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100년 전쟁이에요. 뭐냐면 프랑스라는 영토, 그 원래 왕의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영국이라는 국가가 국가 대 국가도 싸웠으니까 100년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사이만큼이나 안 좋습니다.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우리가 뭐 부시 행정부 때 기억나시죠? 9.11 테러 딱 나니까 왜 대통령 싫어했던 사람들 다 거기 결집하잖아요. 국가 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강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프랑스의 왕권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이 지배하던 영토를 우리가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데 일이라는 말은 불어로 이게 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영토밖에 왕이 안 가지고 있었는데 왕권이 점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16세기, 17세기쯤 되면 그 루이 14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지미국 국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강력한 왕조 국가를 이제 절대 왕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의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전쟁들은 국가적 개념을 만들어내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5세기가 되면 귀족과 귀족들끼리 왕권을 놓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거 이제 우리 나중에 영국 종교개혁 할 때 아마 나올 텐데 장미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크셔가하고 랭카스터가 간에 가문과 가문이 왕위를 놓고 엄청난 전쟁을 했었죠. 그 전쟁에서 또 영국 귀족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귀족이 죽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왕권 강화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들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군 이후에 이제 변화들을 쭉 살펴보시면 다 거꾸로 가더라.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뭐 교회 권력이 막강하다 그랬는데 교회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왕권이 약하다 그랬는데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 상업이 발전할 것이고,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라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동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분 질서였는데 이제 제3신분으로서의 도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발표해야 될 르네상스가 시작되던 시점의 여러 가지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도시라는 것도 형성되어 있고 르네상스가 시작된 14세기쯤 되면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왕들은 이제 자기 국가의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시점이고 예, 귀족들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예, 부르주아지라는 제3신분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장악했다기보단 이제 서서히 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변화들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쭉 형성되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문화는 이제 이거죠. 중세의 굉장히 엄격한 신중심적인 문화가 이제 변화를 해야죠. 전반적인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세 문화가 싫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지향하려고 하는 운동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그 운동은 도시가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던 이탈리아에서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는 뭡니까? 새로운 거거든요. 새로운 지역이거든요. 중세 봉건제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지역이죠. 여기는 영주권이 없고요. 도시민들의 자치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돈이 많은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그 도시가 발전되어 있던 이탈리아에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문화운동이 나오고 그 새로운 문화운동이 다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로 르네상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